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보건센터 부센터장 이구상입니다. 사후대응이라는 용어가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안타깝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학생의 부모님이나 형제는 큰 충격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유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사후 대응은 고인의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는 유족분들 뿐만 아니라 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시설, 직장 등이 겪게 되는 심각한 혼란을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주로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학생, 동료들과 함께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인의 자살은 매우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또 조직의 사회적 특성상 강력한 전협, 전파력 이런 것들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살 시도나 자살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 사후 대응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근하면서 2차적인 어려움을 막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유족의 범주를 상당히 넓게 보고 마을이나 학교, 직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학교 내에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보급하였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마을 단위에 반복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대책을 수립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비교적으로 사후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후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은 유족의 범주를 넓게 보고 사후 대응에 대한 필요성, 또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취시하면서 덮으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건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주를 좀 넓게 보고 적극적인 사후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사후 대응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후 대응의 전체적인 개념이나 국내외 사후 대응 성공 사례들에 대해 안내 드렸었는데요. 국내 학교나 직장 내 자살 현황이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후 대응 성공 사례는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학교나 직장 내에서 자살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2018년 통계청 발표된 자료 현황 중 연령대를 고려해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 40대에서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초, 중, 고, 대학교 현장의 주요 타겟인 청소년, 즉 9에서 24세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자 수는 827명으로 2017년 722명 대비 105명 증가하였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1명입니다.
직업별 자살 현황을 보면 전체 만 27명 중 학생, 가사, 무직, 미상, 군인을 제외한 4,701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은 약 830명, 직업별로는 4,701명이 자살로 사망하지만 사망 이후 사후 대응에 대한 개입이 극히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망 직후에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직 구성원을 돌보거나 상황 수습을 우선시하게 되는 교사나 관리자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 및 상황 설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학교나 직장 내 구성원이 겪게 되는 어려움 및 자신의 반응을 돌보는 것에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나 직장 내 2차, 3차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교는, 우리 직장은, 우리 마을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되던 것도 위기 상황이 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위기관리팀을 구성한 후에 사망 상황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유족에게 위문과 동시에 조직의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전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고 만약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꼭 중앙심리부검센터 사후대응팀에 연락하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마무리가 되듯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후 대응에서 가장 고려할 사항은 자살 사망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과 이후 학교나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나 조직의 관리자는 학생들이나 직원의 요청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관리팀을 구성해서 사후 개입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직접 경험한 학교나 조직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사후 대응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 1차 사건 이후 조직을 안정화시킴으로써 2차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학교나 조직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고 사후 대응 서비스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근무하는 원보름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은 어떤 상황을 겪고 사후 대응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관은 학교나 직장 등 고인이 속해 있던 모든 조직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고인이 어디서 사망했는지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고인이 사망할 경우
직접 목격하는 구성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직접 노출된 대상으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사건 현장을 발견하거나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목격자가 늘어나며 고인의 사망 장소가 그 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기관 내에서 더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구성원이나 외부에서 기관보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어 후속 대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자의 상황보다 직접 노출되는 빈도는 적을 수 있으나 이 또한 SNS에 유서를 적었거나 언론에 노출된 경우 등처럼 상황에 따라 더 영향을 넓게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안내할 건지, 어느 범위까지 대응하고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 수많은 선택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사건 직후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기관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뒤따르는 상황도 저마다 다르고 대부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자주 보이는 예로 사건에 대한 소문, 언론 보도 등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추측과 잘못된 정보들로 도는 소문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문제로 사후 대응 과정을 통해 정돈된 정보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도치 않은 언론 노출로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 내 다른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무분별한 취재 요청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보호와 잘못된 소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일관된 언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인의 자살에 대해 기관이 원인을 제공하진 않았는지 가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면 사람들은 사망의 원인을 궁금해하고 파악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의 건강한 애도를 돕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 사후 대응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후 대응을 위한 팀을 꾸리고 구성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팀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교육, 평가, 상담, 자원 연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4개의 서비스 모두 진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먼저 교육은 사건 후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입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시 현재의 심리적 어려움 정도를 평가하는 스크리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1차로 선별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자원을 연결합니다. 해당 사후 대응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팀에서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기암 채널의 운영기관인 중앙심리부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사후 대응팀을 통해 지역 상관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고인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할수록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지나가려고 하거나 구성원들 간에도 고인 이야기를 함구하게 한다든지 기관에 남아있는 물건, 자리 등 고인의 흔적을 서둘러 치우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침묵하게 하고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기억이나 슬픔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종용하거나
흔적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구성원에게 반발심을 심고 기관과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자리 잡는 발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생기는 이유는 고인의 죽음이 구성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큰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사망 이후 정리하고 대처해야 할 일들이 버거움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혜입니다. 오늘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나 자신과 동료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자살하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의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극도의 불안이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사망사고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일하고 공부하였던 동료와 친구의 죽음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분노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비탄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응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감정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생활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망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최초 발견한 사람과 고인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슬픔과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잃은 상실의 경험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높았던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통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분위기일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은 지연되고 뒤늦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 이후 1주에서 2주는 감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회복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감정의 변화로는 수면이나 식욕 문제, 집중력 저하 등 일상적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3개월 이상이 되면 슬픔이나 격정적 감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회의감, 무력감, 적응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학교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결정을 잠시 미루는 것이 중요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여행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구나 동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고 차를 마시는 기회를 늘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료가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같은 상투적인 조언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술을 사주며 위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